사실상 전쟁이 나고 나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 그 팀을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데제르비 감독도 사실 전쟁이 일어난 거면 본인도 본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 데제르비 감독이 정말 멋진 것 중 하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해외파 선수들이 다 이 구단을 나갈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샤흐타르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과르디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이튼이 보여주는 축구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다. 나도 데제르비를 보면서 배운다. 여러분들, 이 데제르비 감독이 사실 프리미어리그에 온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프리미어리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감독 데제르비에 대한 전술이 사실 대한민국 내 안에서는 그렇게 곽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해외라든가 유럽 매체들에서는 특히나 그 이번에 우승을 한 과르디올라 있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데제르비는 지난 20년간 축구에 엄청난 영향을 준 감독이다. 그 다음에 이 데제르비라는 감독은 사상 최고의 빌드업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다 라는 이야기를 과르디올라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과르디올라가 했던 말 중 하나가, 이 데제르비 축구를 보면 골키퍼가 수비형 미드필드처럼 축구를 한다. 얘네가 하는 축구는 상대가 1m 가까이 오기 전까지 패스를 안 하는 축구다. 얘네 축구는 미친 축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데제르비 감독에 대한 극찬을 현재 아끼지 않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유로파리그, 브라이튼 역사상 최고 성적을 내면서 유로파리그를 나가게 되면서 전체가 지금 해외에서 이 데제르비 감독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특집으로 제가 데제르비 전술 분석까지 해서 한 2편 혹은 3편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데제르비 감독님이 여러분들 이탈리아에서 감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샤흐타르, 우크라이나에 있는 샤흐타르로 넘어갑니다. 샤흐타르에 넘어가서 본인이 사소올로 때부터 만들어왔던 그 빌드업 축구를 사실상 샤흐타르에 가서 끝판왕을 보여줘요. 근데 이 샤흐타르라고 치면은 어떤 축구냐, 우크라이나의 전북현대, 울산현대고 우크라이나의 맨시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팀이 우승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반류가 있는 팀이죠. 그래서 샤흐타르의 감독을 간 데제르비는 어마어마한 축구를 보여주면서 점유율 혹은 공격력을 진짜 끝내주게 보여주면서 전술적인 쇼킹을 줬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즌이 중단이 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제르비 감독의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뭐였을까? 데제르비 감독님의 책임감을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전쟁이 나고 나서 황인범 선수도 러시아에서 뛰다가 돌아오게 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더 위험한 상황이 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 그 팀을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데제르비 감독도 사실 전쟁이 일어난 거면 본인도 본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 데제르비 감독이 정말 멋진 것 중 하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해외파 선수들이 다 이 구단을 나갈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샤흐타르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책임감이고 감독의 무게감인데, 사실 전쟁이 난 상태에서 언제 내가 포탄이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상황에서 데제르비는 끝까지 남아서 본인 선수들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그리고 선수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서야 팀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낭만이 있고 멋진 감독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지 이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거를 가져왔어요. 그러고 나서 2021년 5월 달에 부임이 돼서 시즌을 치르고 있다가 이제 우승을 앞두고 이 팀을 떠나게 됐어요. 전쟁 때문에. 이탈리아 감독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처음으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 우승의 기회를 놓치고 샤흐타르를 떠나게 됩니다. 이 팀을 떠나게 된 이후로부터 사실상 무직으로 있었던 데제르비예요. 그리고 나서 22-23 시즌에 시즌 중간에 브라이튼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데제르비입니다. 브라이튼을 이끌고 있던 감독이 누구였냐? 바로 그레엄 포터 감독님입니다. 이 그레엄 포터 감독님도 사실상 영국계의 명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사실 영국계의 명장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국계의 명장 중 첫 번째로 강명받던 사람 중 하나가 누구였냐면, 지금 뉴캐슬을 이끌고 있는 에디 하우. 에디 하우 감독님이 브라이튼에서 감독을 하고 있을 때, 야, 드디어 잉글랜드산 명장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사우스게이트라는 감독님도 있지만 사실 사우스게이트 감독님은 구단 축구에서 무언가를 이끌어내지 못했거든요. 미들스보로에서 뭐 플레이어 매니저도 하고 했지만 사실 구단 축구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에디 하우가
본머스를 이끌면서 야, 이 감독 진짜 똑똑하다. 이 감독은 지금까지 우리 잉글랜드산 감독이랑 많이 다르다라는 강명을 받았었는데 그 에디 하우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머스를 떠나게 되고 뉴카슬에 가게 되면서 뉴카슬을 강등권에서부터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만드는 엄청난 감독이 되었죠. 그 다음으로 강명을 받던 게 바로 이 그레엄 포터 감독이에요. 이 그레엄 포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독이냐? 스웨덴에 일찍 넘어갔어요. 문선민 선수랑 같이 웨스터순드라는 팀에서 감독을 시작합니다. 근데 웨스터순드를 맡았을 때 당시가 4부 리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스웨덴의 4부 리그에 테스트를 보러 갈 때도 사실 그레엄 포터한테 이메일을 많이 보냈고 제 친구가 문선민 선수랑 그때 당시에 나이키 아카데미를 같이 나온 제 친구가 문선민 선수랑 같이 웨스터순드 그 다음에 제 잉글랜드 컬리지 국가대표 친구가 웨스터순드에서 소속이 되어서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팀을 가려고 제 친구들한테도 부탁도 했고 연락 좀 연결해달라, 나도 거기 가서 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 아쉽게 그게 무산이 되고 제가 그 옆에 있는 팀에 가서 뛰게 되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그레엄 포터가 웨스터순드 4부 리그 팀을 1부 리그까지 승격을 시킵니다. 그것도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이번에 루튼타운이 승격을 하면서 5부 리그부터 1부 리그까지 9년 안에 올라갔다, 이 스토리가 있다고 치면 사실 스웨덴에는 그 전에 그레엄 포터가 있었어요. 그레엄 포터가 웨스터순드를 5부인가 4부서부터 1부까지 올려요. 그러면서 와, 승률도 엄청나게 좋고 이 감독은 진짜 대단한 감독이다, 이런 명칭을 받기 시작하고요. 이 감독님한테 배우던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와서 활약을 하고 결국에는 아무래도 자국인 감독이다 보니까 영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국 감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원지에서 브레엄 포터를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지에서 영입한 브레엄 포터가 끝나고 잘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에서 그레엄 포터를 낚아챕니다. 그래서 그레엄 포터를 낚아챈 브라이튼이 사실상 그레엄 포터와 함께 구단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이룰 수 있는 성적들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브라이튼에서 정말 시즌 초반에는 6경기 만에 리그 4등을 찍는 사실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투엘이 잘리게 되면서 그레엄 포터를 첼시가 낚아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항들이 일어나게 되냐? 토니 블룸 CEO가 그레엄 포터를 내보내기 전부터 감독을 찾고 있었대요. 본인도 야, 이 브라이튼 팀을 더 좋은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감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감독들을 찾고 있던 와중에 사실상 가장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게 데제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제르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이 토니 블룸 CEO가 데제르비를 선임할 때 데제르비에게 한 가지 물어봤던 질문이 있대요. 이 이야기를 했대요. 야, 데제르비, 당신은 팀이 잘 되고 있는 걸 떠나서 팀이 만약에 2연패, 3연패, 4연패, 5연패 혹은 6연패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봤대요. 잘할 때 어떤 축구를 하겠냐,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겠냐, 너가 바라보는 브라이튼의 미래는 뭐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팀이 마궁에 빠지게 되고 우리 팀이 성적이 안 나고 있을 때 3연패 할 때는 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감독이냐, 4연패에 갔을 때, 5연패에 갔을 때, 6연패에 갔을 때 너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 근데 거기서 바로 데제르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샤흐타르에서 보지 않았냐, 샤흐타르에서 많은 선수들을 그 선수들이 다 떠날 때까지 본인이 거기를 지킨 감독인 만큼 나는 모든 챌린지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토니 블룸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레엄 포터가 하던 축구를 더 잘 이룰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좋은 축구를 하는 감독이 필요로 했고, 사실상 데제르비가 사소올로 때부터 그 좋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었고 샤흐타르에서 끝까지 보여줬던 그런 그림들이 있다 보니까 적임자다, 만약에 팀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먼저 구단주가 그런 마음 혹은 CEO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왜 이 브라이튼이라는 클럽이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온 이후로부터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저는 좀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단장, 구단주, 의장 이런 사람들부터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안 좋은 상황 때 어떻게 할지부터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제르비를 결국에는 선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 질문을 했었냐를 바라보면 사실 답이 나옵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처음에 선임이 됐을 때 여러분들 첫 6경기가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었어요. 리버풀 원정, 토트넘 홈, 브렌트포드가 이번 시즌 잘했잖아요. 브렌트포드 원정, 노팅엄 포레스트 홈, 맨시티 원정, 첼시 홈, 요 일정들이었어요. 사실
포터가 굉장히 잘한 상태에서 떠나니 브라이튼을 막기 가장 부담스러운 시기였을 수도 있죠. 사실 감독을 처음 선임하는 입장에서 이런 경기 일정이 있다면 감독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리버풀 원정을 가야 되고 토트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를 만나야 되고 노팅엄도 어쨌든 승격팀이었고 맨시티를 만나야 되고 첼시를 만나야 되는 입장에서 왜 6경기 패를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를 미리 물어본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은 영입이었나. 일정이 안 좋으니까 연패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물어본 게 아닐까. 사실 그 생각이 저도 조금은 듭니다. 근데 리버풀한테 첫 경기를 치렀는데 제가 이 경기를 다 봤어요. 지금 뭐 전체 경기를 다 보진 못했지만 사실 요때 요 FA컵도 봤고 브라이튼 경기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데가 요거 본머스전부터 제가 4월달부터 5월 28일까지 브라이튼 전 경기 다 봤고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리버풀 경기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토트넘 때 어떻게 했는지 브렌트포드한테 어떻게 했는지 요 경기들을 차례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데제르비가 여러분들 감독을 맡았잖아요. 근데 감독을 맡아서 첫 경기를 리버풀이랑 하는데 이때 시스템을 바꿔서 나오진 않았어요. 이때 브라이튼이 포터볼에서 데제르비 볼로 진화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엄청난 체인지를 가져오거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현재 있던 그 시스템에서 조금의 훈련을 통해서 빌드업을 가져왔던 거죠. 근데도 신기한 게 이때 여러분들 리버풀을 상대로 전반전 25분 만에 6대0도 만들 수 있었던 찬스들이 있었어요. 6대0. 그 다음에 토트넘 상대도 잘했고 이 경기들을 보면 데제르비가 오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팀이 바뀌고 있다는 게 바로 느껴졌고 포터 축구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포터 축구를 한 가지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포터는 상대방에 적응을 하는 축구를 해요. 우리의 축구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런 축구하니까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팀을 분석해서 그 상대팀에 맞게끔 전술을 조금 짜서 나간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데제르비는 I don't give a fuck about opposition team. I do my football. 우리는 우리 축구를 해서 상대가 우리를 따라오게 만든다. 지배하겠다. 이 마인셋부터가 데제르비는 완전 포터랑 상대가 어떻게 압박을 하든 상대가 라인을 내리든 상대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밀고 나간다. 상대가 우리한테 적응을 해야 된다. 이 축구 스타일을 보여줬고 실제로 그 축구의 정점을 찍기 시작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경기 중 하나가 뭐였냐? 바로 첼시. 포터의 첼시를 4대1로 격파하면서 사실상 데제르비가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울버햄튼 꼭 브라이튼이 아스날을 카라바오컵에서 이기고 물론 또다시 아스톤빌라한테 졌고 여기서 뭐 찰츠한테 졌지만 브라이튼이 꾸준히 본인들의 축구를 보여주면서 보세요. 에버튼 이겨, 미들즈버로 이겨, 리버풀 3대0 내, 레스터랑 비겨, 리버풀 또 2대1로 이겨, 브라이튼 잡어, 팔레스랑 비겨, 스토크시티 이겨, 웨스트햄 이겨, 리즈랑 비겨, 팔레스 또 이겨 이러면서 계속 어마어마한 축구를 보여주면서 이 4-2-3-1의 끝판왕 축구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첫 시즌에 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FA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실 압살했어요. 우리나라 U20세가 프랑스한테 이긴 것처럼 사실 맨유가 브라이튼을 이겼어요. 그 경기를 보시면. 그래가지고 맨유도 압살을 했지만 맨유에게 아쉽게 준결승에서 PK에서 지면서 FA컵 결승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해에 부임을 해서 여러분들 과르디올라도 굉장히 놀랐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과르디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제르비가 처음에 부임되자마자 과르디올라가 얘기했던 게 데제르비는 분명히 이 프리미어리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즌 끝날 때 브라이튼 대 맨시티 경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경기가 끝나고 과르디올라가 한 인터뷰를 보시면 과르디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데제르비가 프리미어리그에 영향을 줄 거는 알고 있었지만 첫 시즌에 이렇게 증명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브라이튼이 보여주는 축구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다. 나도 데제르비를 보면서 배운다. 이런 극찬까지 펼치면서 이 브라이튼의 축구가 올해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얼마나 잘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데제르비의 축구의 맛보기 조금만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쇼킹한 것 중 하나는 평균 연령입니다. 이 데제르비의 축구를 보시면 평균 연령이 어마어마하게 어리다라는 거. 올해 마지막 경기 시즌에 들어서는 11명 중에 7명 혹은 8명이 2000년생이 넘는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 그리고 데제르비 축구를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상 4-2-3-1 축구를 구사하는데 이 축구가 상대가 4-4-2로 나오든 5백으로 나오든 뭐 4-2-3-1로 나오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4-2-3-1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윙어들이 이렇게 벌려 있거나 안에 들어오죠. 미드필더 둘이 이렇게 서 있고 공미가 하나 서 있고요. 풀백들이 벌리게 되고 센터백 둘이 벌리면서 가져가는 게 사실 이게 빌드업 시스템이죠. 4-2-3-1이라고 치. 아니면은 윙어들이 이렇게 벌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데제르비 축구가 완전히 다른 건 뭐냐? 경기장을 크게 안 쓴다는 거예요.
데제르비가 축구를 구사할 때 가져가는 축구장의 크기는 요 정도의 크기로 빌드업을 가져가요. 엄청 좁겠습니다. 이게 사실 더 소름이에요.